네, 우리 읽을 때 공적 사항이 아니고 공적. 그 공적이 뭐야? 과거에 공 세운 거. 그러면 공무원이 뭐 직무를 잘해갖고 뭐 훈장 받고 표창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으면 다음번에 뭐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돼? 그런 걸 고려해서 감경해 주게 돼 있다고. 감경 사유로. 그러면 어떤 공무원 징계받을 위반 행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뭐야? 해당 공무원한테 과거에 뭐 훈장 표창 받은 공적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제출하도록 해서 그걸 고려해서 징계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 응? 근데 그걸 공적 사항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제출받지도 않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그 최종 징계 내린 결정이 뭐 과도하거나 불평등하거나 그러지 않고 적정한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를 안 거치고 징계 결정을 내린 게 돼서 그 징계 결정은 위법이 되는 거야, 재량행위가. 그래서 이것도 중요.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때는 결과적으로 최종 징계 결정이 내용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절차를 안 지킨 게 돼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게 돼서 위법이다. 15번도 중요. 16번은 아까랑 비슷한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뭐가 있나. 18번 공부하세요. 자,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인천시장,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인천시 공무원이 됐어. 근데 인천시 공무원인데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버리냐? 저 경기도 공무원으로 발령을 낸 거야. 응? 이런 경우. 근데 이렇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자치단체로 이렇게 인사이동을 시키면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법 규정상. 응?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아주 극단적으로 제주도, 여러분들이 제주도 공무원이야. 응?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하여튼 배우자가 서울에 이제 근무하게 됐어. 그러면 이게 따로 살아야 되잖아. 이 한쪽 배우자는 제주도 공무원이라 제주도에 있어야 되고, 자기 배우자는 서울에 있고, 그럼 저 따로 지내야 되잖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야? 이런 사정이 있으니 나 제주도 공무원인데 저 서울시로 보내달라. 이럴 때 이제 그걸 그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그 시도로 이렇게 보내는 걸 인사이동시키는 걸 전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울시 공무원에 나같이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인데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야, 빈자리가 있어야 그게 허용돼. 그걸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응? 대기자가 많아서 쉽게 자리가 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전출제인데, 읽어보니까 해당 공무원의 동의 없이 다른 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시, 군, 구 뭐 이런 으로 전출시키는 조치는 위법이래. 재량권을 일탈한 조치다 이랬죠. 그 다음에 20번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아까 재량권이지, 재량행위라고 그랬어. 재량행위인데 셋째 줄에 보니까 근거법에서 행정청에 어떤 요건과 효과 판단에 재량을 부여했는데 행정청이 자신에게 이건 뭐야? 재량이 없다고 판단 내리고 기속행위처럼 했다는 거지? 그러면 뭐야? 아까 재량권의 불행사, 내지 해태로서 위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좀 이거는 세 팔레로 길죠? 여기 보면 제목을 봐. 공항버스 한정면허. 이거 나오지? 밑줄 그거죠. 공항버스 한정면허. 여러분 우리 있잖아, 저기 김포공항 뭐 인천공항까지만 그 공항버스 다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한정된 노선으로만 운행하는 특정한 용도로만 버스 운송 사업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공항버스 한정면허 같은 건데 그거 이제 면허 버스 운행 사업 면허 받고 뭐 5년간 이제 뭐 면허한다 해서 5년 기간 다 되니까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했나 봐. 그거 갖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엄청난 뭐 돈도 투자하고 막 해놨는데 그걸 굳이 거부해야 될 뭐 어떤
충분한 이유도 없이 거부를 하면 상대방한테 너무 큰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거부해야 할 공익하고 거부하면 상대방에게 될 불이익 따져볼 때 상대방 불이익이 워낙 크다. 그러니까 거부한 거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러면 공항버스 한정, 버스 운송사하면 무조건 재량. 응? 그런데 이거 재량을 잘못 행사해서 거부한 거 위법이라는 겁니다. 응? 이익 형량 잘못해서.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21번은 굵은 글 써놨지. 행정청이 제재 처분을 결정하면서, 제재 처분, 예를 들면 뭐 영업정지 몇 개월 할지를 결정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을 전혀 안 한다든지 고려해야 될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시키고 어떤 결정을 했다든지 또는 고려해야 될 요소를 다 고려한다고는 했는데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됐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익은 엄청 고려하고, 안 중요한 건 뭐 비중치를 더 높게 둬서 고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면 위법이다. 자, 이번에는 위법이 아닌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어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 결국 뭐야? 위법이 아니다. 이런 사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1번은 외울 거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저기 어디 경찰 시험 쪽에서 냈더라고. 하여튼 1번 보니까 뭐야? 무슨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 여기는 사법고시 시험 문제였나? 하여튼 시험 문제 내는데 조금 애매한 표현, 뭐 이런 게 들어있대.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대? 대부분의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정도라면 그 문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저 수험생들 중에 좀 특이한 사람들이 꼭 있거든. 뭐냐면 문제를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이상한 각도로 풀어요. 이상한 게 문제 자체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 그래갖고 자기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잘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면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그 평균적인 수험생의 시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면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낼 것인지는 출제위원회 재량이야. 근데 그 재량이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3번 또 중요하게 생각해. 3번은 내가 굵은 글씨 못 써놨지?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데 특히 뭐 위반했다고 운전면허 취소? 응? 음주운전했다고 운전면허 취소시킬 때는 뭐가 더 중시되는데? 음주운전을 막아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된다는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더 강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는 그 상대방 국민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을 더 높이 사야 된대요. 응? 그렇죠? 이익 형량에 있어서 특히 음주운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하는 건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되니까 웬만하면 음주운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해도 한 거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 측에서. 응? 중시. 자, 3번. 그 다음에 6번은 읽어보자. 청소년, 그 단란주점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영업을 한 이상 고용된 청소년 중 일부가 대기하고 있었을 뿐 실제 손님들 접객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뭐해? 그 위반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뭐 했어요? 응? 말하자면 허가 취소 뭐 아니면 여기는 과징금 얼마 부과했겠네. 그 과징금 부과가 뭐 재량권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자, 6번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7번은 넘어갔고 그 다음에 9번 9번은 수입 녹용 사건. 이거 들어봤지? 네.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11번도 들어봤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일부가 조작됐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 전량 회수 폐기를 명한 조치. 응? 들어보지 않았어? 여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라는 게 약효, 응? 약효 있냐 없냐 이거 이제 시험했는데 아마 그 조작을 했나봐 결과를. 응? 그래갖고 실제는 약효도 없는 거의 없는 약을 약효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중에 판매되도록 제약회사가 이렇게 조작한 게 나중에 적발돼서 무슨 조치가 내렸어? 저 약국에 뿌린 그거 전부 약 회수해서 폐기시켜라 이 조치지. 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이 제약회사의 불이익보다. 그 제약회사는 지네가 또 잘못했구나. 시험 결과를 조작했잖아. 그지? 그래서 찍소리 못해. 자, 11번. 그 다음에, 13번 판례. 그지? 여기 보면, 의약품 개봉 판매 행위 나오지? 우리 약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병에 담긴 약, 또는 뚜껑에 담긴 약인데, 나달로 못 파는 거야. 의사 처방 나와서 한 통 이렇게 해서 통째로 파는 거지 나달로 이렇게 뜯어서 못 파는 건데 아마 어떤 약국이 여기 서울 종로에 있는 약국인가 보령 약국인가 옛날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 약국에서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통째로 낱개로 팔다가 적발. 근데 원래는 법에 보면 15일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근데 15일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돈을 부과해. 과징금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과징금이 뭐냐면 위반했는데 영업은 계속하도록 허용해. 대신에 15일 영업정지 시켰다면은 15일 동안 영업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영업은 계속해라. 대신에 그 15일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정도의 돈을 부과해서 그걸 징수합니다. 그게 과징금인데 얼마 부과했냐면 아마 이게 490 얼마를 부과했어요. 480만 원 정도 부과했더니 많다고 싸운 거야. 근데 뭐 고려하냐? 그 약국의 규모, 매출액 이런 거 고려하면 이 400 얼마의 과징금은 15일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정도다. 맞다. 그래가지고 문제 없다고 판결 난 거야. 응? 또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 읽어보고. 16번은 알아두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개인 택시 면허 사고 팔았어. 근데 양수인 개인 택시 면허 사고 팔고 지네들끼리만 이거 사고 팔면 그 개인 택시 면허 받은 효과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고 팔고 계약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에 신청해서 이거 뭐가 돼야 돼? 행정청에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에 인가까지 다 떨어졌대. 그럼 이제 행정청에 인가가 있으면 개인 택시 면허는 소위 양수인에게 이미 넘어간 거야. 법적으로. 그런 뒤늦게 행정청이 뭘 알았어? 양도인에게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사유가 있었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미 양수인에게 넘어간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시켰어요. 그랬더니 소송이 걸렸는데 위법이 없대. 알아두고. 17번은 뭐야? 산부인과 의사가 뱃속의 태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법이 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 알려주게 돼 있거든. 너무 일찍 알려주면 낙태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특히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남녀차별이 심해서 아들을 많이 선호했었잖아. 그럴 때는 막 딸 많은 집인데 또 뱃속에 있는 태아가 딸이다 이러면 낙태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명권이라는 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 생명 존중 차원에서 법으로 의사에게 못 알려주게 됐어요. 아마 임신 후 몇 주 지나기 전까지는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되기 이전에 의사가 알려주는 게 적발이 된 거야. 그 의사를 뭐 했대? 7개월 아니면 의사 면허 그러니까 7개월 면허 정지시킨 거 과도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다만 지금은 또 그게 많이 이제 완화가 돼서 예전보다는 기간을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알려줄 수 있도록 단축은 시켰는데
예, 예전을 기준으로 보면 하여튼 이대로 알아두면 돼요. 응? 여전히 아직은 있어요. 법이 정한 기간 지나기 전까지는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 응? 하지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응?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러진 않고 자꾸 물어봐 환자들이. 응? 저 임산부나 저 남편이 와서 이거 알려주세요. 안 됩니다. 응? 우리 처벌받습니다. 응? 그러면 다른 말로 대충 해주지. 응? 예를 들어 이게 색깔을 예전에는 좀 색깔 구분돼 있으니까 파란색 바지를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대충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 응? 그렇게는 했는데 어쨌든. 예. 자, 17번 그렇고 18번 자, 산림훼손허가 나왔지. 그러니까 뭐냐면 산인데 산에 나무 베고 막 딱 파헤치고 해갖고 거기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집 짓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법이 금지하는 지역도 아니고 요건이 구비되면 허가를 해줘야긴 하지만, 그런데 허가를 해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대. 중대한 공익침해. 여러분들 자 무슨 단어 나오나 봐. 거기 보면 넷째 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정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자, 밑줄 쳐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자, 두 개 단어 가만히 얘기해봐. 산림훼손 허가,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군가가 산림훼손하고 싶다고 허가 신청이 왔다. 그럼 행정기관은 거기가 법이 금지하는 데도 아니고 산림훼손 허가가 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허가를 내주면 환경훼손 등 큰 중대한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한 게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응? 무슨 단어가 와야 돼? 중대한 공익. 응? 그냥 공익은 안 돼요. 중대한 공익. 그리고 다섯째 줄. 법에 그런 환경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해도 된다라고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응? 다섯째 줄 끝에 있지? 법규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세 가지 공부해야 된다. 자, 산림훼손허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거부해도 된다라는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응? 잘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생략해도 되겠다. 개인 택시 면허 받는데 행정기관이 과거에 택시 운전한 경력을 우대해 준대. 그건 합리적 이유라고 봐야지. 그렇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번, 23번, 22번 다 넘어가고 25번 팔래. 중시해야 돼. 자,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라고 치자. 응? 공무원이 있는데 자기 이제 정년 퇴직 되기 전에 좀 일찍 나가는 게 명예퇴직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좀 먼저 퇴직을 해. 그러면 뭔가 돈을 조금 더 얹어줘. 응? 그래서 그걸 신청받아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하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공무원인데 명예퇴직하기로 합의를 맺었대. 그죠? 그러면 그 명예퇴직에서 퇴직하기로 한 날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얘 병났다고 안 나와. 그죠? 응? 안 나와. 그런데 나중에 뭐가 들통났어? 명예퇴직 합의후 명예퇴직으로 한 날짜 그 전에 거짓말로 허위로 병가를 받아내서 아파서 쉬는 것도 아니야. 거짓말했고 이미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지. 그러면 이 사람 명예퇴직키로 됐지만 결국 징계를 해버린 거야. 응? 그죠? 이거 적법이다. 응? 아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인근의 땅, 응? 문화재 인근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응?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문화재 보호구역 여기 무슨 탑이 있고 여기 탑 주변에 여기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근데 여기에 이제 땅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땅에다 건물 짓는다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시켜달라 이런 거 있는데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응? 마찬가지로 27번 어떤 건설업자가 여러분 건설업자는 어떻게 되지? 난 우스갯소리 들어서 저기 뭐야 어느 지역에 뭐 공사를 시행하는데 저기야 두꺼비 한 마리 나오지? 그러면 공사 중단. 두꺼비가 여러분 두꺼비 본 적 있어요? 거의 보기 힘들죠. 이 거의 그 멸종 위기 동물 해가지고 보호 대상이야. 그럼 공사하다가 땅 팠는데 두꺼비 한 마리 나온다. 공사 중단해야 돼. 응?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래. 응?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 응? 자 어쨌든 어떤 건설업자가 있는데 땅 파고 공사를 하다가 땅 밑에 뭐가 나왔어? 옛날 뭐 고려시대 뭐 유적지가 나왔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업자는 문화재청장한테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 문화재청이 조사해.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 문화재를 땅을 파서 발굴을 해서 뭐 이렇게 보존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 발굴 현재 하는 것보다 그대로 덮어놓는 게 나을 것인지, 응? 뭐 이런 거는 문화재청장이 전문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거다 이거야 재량으로. 그래서 건설공사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건설업자가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발견이 되니까 일단 문화재청장에 신고를 하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고 우리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를 파야겠다. 응? 우리 돈 들여서 문화재 발굴을 하겠다. 허락해달라 했는데 허락을 안 해준 거지. 그거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공사업자로서는 빨리 발굴을 해내고 땅 파고 공사를 하고 싶어하는 건데 공익적 관점에서 불허가한 거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자, 28번도 전에 한번 하지 않았어? 거기 공무원 노조, 그죠? 간부가 그 시장 관사에 찾아가서 항의했는데, 그지? 공무원들이 집단행동하면 안 되겠는데, 집단행동했다고? 뭐야? 응? 뭐 했어요? 파면시켰어요.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했다고 파면시킨 조치, 재량과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적법이라고 했어. 응? 나는 이거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아까 점심 먹을 때 기사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노조에서 막 반발 성명 내고 했거든. 요새 뭐야 물가 인상이 엄청 심한데 우리 구급 공무원 월급은 너무 낮다. 응?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임금법대로 계산하면 월 만약에 정상적으로 8시간씩 한 달 근무하면 190만 원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구급공무원 1호봉, 군복무하면 이제 3호봉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으면 1호봉이 160 얼마야,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저임금에 너무 미치다 이런 얘기 하고 해서. 근데 이제 반발하는 측에서는 거기다가 뭐 걱정 수당을 있으니까 수당을 붙이면 한 200만 원 된다, 얘기를 하지만 근데 200만 원 돼도 거기서 보험료 떼죠, 또 연금 떼죠. 다 떼고 나면 실제 받는 돈은 170만 원 정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 170만 원 갖고 글쎄 혼자 사는 공무원이면 그럭저럭 산다고 치자. 응? 만약 결혼해서 애 하나 있다고 쳐봐. 그럼 못 살아요. 17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공무원들이 떠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정부도 고충이 있을 거야. 응? 그래서 뭐 이번에 윤석열 정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뭐 1.7% 그러니까 물가 상승 대비해서 1.7% 작년보다 1.7% 정도 인상을 해준대.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은 뭐 동결, 그리고 뭐 장관 뭐 급은 장차관 뭐 거기는 더 받던 월급의 10%를 받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대. 응? 이제 하도 이제 사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가 인상 심하고 하니까 그걸 또 월급 올리고 하면 또 따라 물가 오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뭐 고위직들이야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고 뭐 재산 축적도 했고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시작인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지금 반발을 심한 거야. 응?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이제 원래 공무원 월급이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하우 상박이라는 구조. 응? 그러니까 하위직은 좀 월급을 후하게 주고 상위직은 오히려 명예고 권한이 세고 하니까 좀 박하게 좀 주고 이게 원래 바람직한 구조인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 응?
하박 상후. 위는 엄청 높고 밑에는 주고. 그래서 이게 개선해야 되는데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아마 좀 개선은 되겠지. 자, 이게 예전에는 이제 참 그게 좀 그렇다. 공무원 구조 보면 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능력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공무원 안 갔어요. 응? 대기업 가면 좋거든. 대기업에 뭐 일자리도 늘렸고 돈 많이 주고 하니까 좋은 데 대기업들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지난 뒤부터는 이제 공무원으로 또 몰리는 거야. 민간 기업은 막 쉽게 막 자르고 막 정년이 막 뭐 40세, 45세 되면 다 나가라고 그러고 막 하니까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또 막 몰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이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다시 또 공무원 쪽에 별로 우수한 자가 잘 안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조치를 하겠지. 좀 인상을 하고 법을 바꾸고 좀 법 바꾸고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대구 볼 일이야. 응?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어? 28번 했죠? 그다음에 쉬운 거 30번은 어떤 것 같아? 응? 29번은 무슨 생각하냐?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과학자. 이거 누군지 알아? 황우석 박사. 응?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파면시킨 조치. 네, 그거라고 생각하고 30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야? 허위의 증명서 제출. 귀책사유 있지? 신뢰보호 고려 안 하고 뭐야? 응? 잘라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뭔 시험에 안 나온 건데 최근 판례가 뭐였냐? 자, 33번 판례 나왔네?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건데 33번 맨 끝에 뭐 나왔어? 교장 선생님이 택시 타고 뭐 했어? 교감 선생님이 택시 타고 근데 택시 운전기사가 여성 택시기사였는데 뒤에서 성추행한 거야. 뭐 했어? 해임, 그죠? 교감 선생님 해임한 거 과도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응? 자, 뒤로 가보니까 또 34번. 이건 좀 어려운 프레인데, 거기 박스에 보면, 저 밑줄 친 데 보면 군의관 나오지, 군의관. 군의관도 이제 말하면 전역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이제 자기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게 해주는 거거든, 전역. 그러면 여기 보면, 군의관으로서 의무장교가 있는데, 뭐 했어? 자기 이제 근무할 만큼 근무했기 때문에 자기 그만하겠다 했어. 근데 그만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 그지? 근데 거부한 거 적법이래. 왜? 워낙 의무장교가 부족해서. 응? 그래서 그 의료 인력 수준이 매우 저조. 장기 활용하는 가능한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복무 기간 중 군에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만두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가 나오는데 별로 이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뭐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응? 그렇게 뭐 논점이 될 건 없고요. 네. 그 다음이 판단 여지설이라는 재량행위와 관련된 마지막 논점이 있어. 판단 여지설. 조금 이게 추상적이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자, 우선 판단 여지라는 게 뭔지 이 의의를 읽어보자. 의의를 외우지 말고 읽어봅시다. 뭐라 하냐면 법에서 자, 중요한 대로 요건. 아까 우리 법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보통 뭐뭐에 해당하면 요건 부분과 그 요건에 해당되면 무슨 조치 이렇게 정해놓은 효과 부분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거의 중요하다. 법 규정이 요건 그 다음에 그 요건에 어떤 규정이 있대? 추상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이 규정돼 있어. 자, 요건, 불확정 개념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야. 응? 법 규정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쓰여진 경우
그 법이 정해놓고 있는 불확정 개념의 뜻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두 번째,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해석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재량이 부여된 게 아니라 법 개념이다. 두 번째 끝에 재량이 아닌 법 개념. 따라서 이 어떤 법적인 요건, 법에 대한 해석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최종적인 해석 판단 권한을 갖는 거예요. 다만 법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이 일단 1차적으로 먼저 그 요건 부분에 대한 해석 판단하고 집행을 하잖아. 그러나 결국 그 행정기관의 해석 판단이 적법한 해석 판단인가 결국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정한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해석 판단이 존중이 더 많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원도 그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을 존중해서 그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 심사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판단 여지라는 이름이 요즘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법원에 의해 존중될 여지가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런 영역에서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은 가능한 한 존중해야지 법원이 쉽사리 행정청이 내린 해석 판단을 무시하고 법원 멋대로 해석 판단한 뒤에 막 쉽게 위법이라고 행정기관의 해석 판단을 위법이라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구성. 1번 밑줄 요건, 법이 정한 요건을 행정기관이 해석 판단한 데는 행정청에 재량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재량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응? 재량이란 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재량인데 이거는 정확한 하나의 해석 판단을 내릴 것이 요구되는 거지 이게 선택 가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재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법 규정의 요건에 쓰여진 불확정적인 개념은 재량이 아닌 법 개념이다. 응? 그래서 넷째 줄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법 규정의 요건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재량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직 어떤 사실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하나의 정확한 하나의 정당한 결정을 발견하기 위한 법 인식 작용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나의 정확한 판단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3번 아까 얘기했잖아. 일단은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그 법 규정에 쓰인 요건 규정, 불확정적인 요건 규정을 해석 판단하고 집행을 하지만 결국 최종 법 규정의 요건에 대한 해석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청의 해석 판단은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는 대상이다. 사법심사 대상이다. 응? 그런데 셋째 끝에 보면 그러나 한편 이 불확정적인 개념을 해석 적용하는 고도의 전문기술성을 요하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서 이 전문기술성이 떨어지는 법원의 판사가 행정기관보다 더 잘 해석 판단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법심사가 곤란하고 행정청의 전문기술적 판단이 존중돼야 될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거, 이 내용이 있잖아. 내용 지금 전 페이지에서 말하는 쌍거로 2번의 내용 해서 여기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쌍거로 3번은 약간 암기가 필요한 영역. 제목을 내가 뭐라고 잡았지?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그랬지? 그럼 무슨 뜻이야? 행정기관이 내린 전문기술적 판단 내지 결정이 존중돼야 될 영역.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얘기하는 영역으로 4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자, 제목 밑줄. 비대체적 결정 밑줄. 두 번째 구속적 가치평가. 세 번째 미래 예측적 결정. 4번 형성적 결정. 그럼 비대체적 결정이란 거. 비대체적은 뭐야? 다시 하기 어려운
다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다시 뭔가 결정 내리기 어려운 그런 결정. 응?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야? 사람에 대한 평가, 응? 사람의 자격, 능력 등에 대한 판단. 이거는 일단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어떤 담당자가 내린 결정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거 잘못됐다고 다시 해라는데도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진행되는 건 어렵잖아. 응? 그러니까 이때 행정위원이 내린 결정은 존중되는. 그다음에 구속적 가치평가는 무슨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 응? 무슨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이거는 청소년에게 유의한 물품이다, 사이트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야, 법원이. 응?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의 보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결정했다. 그럼 그 법원도 법원이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서 재판해야 된다. 응? 그래서 구속적 가치 평가. 그다음에 미래 예측.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응? 이렇게 미래 예측하고 거기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바로 미래 예측적 결정. 응?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을 입국시키면 그죠? 우리나라에 해가 크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법무장관이 판단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그죠? 이런 거 법원이 함부로 부정하면 안 된다 이거야.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응? 네 번째는 형성적. 형성적이라는 건 장래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응? 라는 결정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통령과 무슨 정부가 우리 사회 앞으로 이제 얼마 전에 대표적인 예로 뭐 우리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 5살부터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뭐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학제도 바꾸려고 그래. 원래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얘기했었는데 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하고 중학교 몇 년, 고등학교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만 18세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학제 개편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사회 형성적 결정이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계획 세우고 거기에 맞춰 정책 결정 이런 형성적 결정. 그 법원이 그거 잘못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요 자체로도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전문 기술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영역으로서 법원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 그래서 웬만하면 이 행정기관이 내린 이런 분야에서의 결정은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안 지켰다든지 또는 고려해야 될 요소를 고려 안 하고 결정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 절차 거치고 고려해야 될 요소를 제대로 결정했다, 고려했다 그러면 그 최종 결정을 법원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법원이 심사를 하되 그런 문제에 별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적법한 결정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라고 무조건 법원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심사 대상인데 심사해보니까 만약에 절차도 안 거쳤다, 고려해야 될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내서 이러면 이건 행정에 내린 전문기술 결정이라도 그거 취소시킵니다, 법원이. 그런데 절차 거쳤다, 제대로 고려해야 될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다. 그렇게 된다면 법원이 더 나은 결정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결정을 존중해서 재판해라. 그런 영역이라 이거야. 응? 4가지 영역이 있죠. 한 개 지금 얘기했어요. 동그라미 2번 한 개에서 아무리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즉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이 존중될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지켜야 돼? 법이 정한 절차 지켜서 결정, 고려하도록 돼 있는 요소를 제대로 고려해서 결정을 했는지는 당연히 심사한다. 근데 그걸 고려한 것으로 나오면 그걸 존중하는 판결을 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어겼다. 그럼 법원은 이제 위법 해가지고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시. 그다음 마지막 논점. 그러면 마지막 논점이 뭐야? 이른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여지가 주어지는 재량이라는 거와 판단 여지라는 게
이거를 구별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거냐 하는 게 약간 논란거리야. 응? 그런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독일에서는 재량과 판단여지라는 걸 구별을 한대요. 응?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다수도 구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판례예요. 응? 자, 거기 하나만 공부한다. 판례는 두 번째 줄 끝에 판례는 재량이라는 거와 판단여지라는 걸 구별 안 합니다. 구별 안 하고 다 재량행위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재량행위로 설명해도 결과는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론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량이라는 건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고르는 게 재량인데 저 법 규정의 요건을 해석 판단하는 건 선택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의 문제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하나의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 요구되는 거지 선택이 허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량하고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여기 잘 공부해야 돼. 동그라미요.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다수는 구별 긍정설이야. 뭐야? 재량이라는 거하고 판단 여지라는 건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왜 구별해야 되냐? 기억번 법 규정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쓰인 경우 불명확한 개념의 해석은 법적인 문제인데 당연히 법원이 법에 대한 최종 해석 판단권을 갖는 법원이 심사해야 될 문제에 속하고, 응? 그리고 법이 정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 우리나라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겠다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을 그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싶다고 신청. 그럼 그 나라 입국을 그 사람을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나라 입국 거부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이 쭉 써 있어요.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허용하면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뭐 이럴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떤 사람이 입국 금지 대상 사유에 해당하냐 아니냐 대한민국의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심사를 거친 후 해당한다 안 한다 정확한 하나의 결론이 있는 거지. 응? 이걸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결정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정확하게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의 정확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정당한 결론만 내릴 것이 요구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재량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반면에 재량은 뭐야?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이거 선택해도 되고 이거 선택해도 되는데 그 중에 이쪽 걸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거라 그게 재량이야. 재량은 법이 정한 효과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반해 판단 여지는 법이 요구하는 가장 정확한 하나의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 응? 그 재량과 판단 여지란 건 좀 구별해야 된다. 반면에 2번 부정설은 법 규정의 일체성에 의해서 법 규정이 아까 요건 부분하고 효과 부분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데 이 효과는 무시한 채 요건만 따로 떼서 이 요건에 뭐 불명확한 용어가 쓰였다면 그 불명확한 여기에 요건에 현실에 뭐가 해당되느냐 안 되냐 요거만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뒤에 거하고 효과 부분에 있는 규정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봐서 뭔가 이것이 이 요건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같이 파악을 해야지 요거 분리시켜서 요것만 따로 떼놓고 요것만 따져서 이게 재량이 인정되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법의 취지에 안 맞다 또 이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판례가 좀 내가 몇 가지 길게 써놨는데 그렇게 뭐 많이 공부할 건 아니고 큰 틀에서 말하면 우리 대법원은 다 거기 나오는 판례들 다 재량행위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제 행정기관에 재량이 인정되는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지 않은 이상 위법이라고 판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판결하는 사례야. 응? 그러니까 재량행위로 보고. 근데 여기서 재량행위라고 판례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 법이 정한 이 요건에 불명확한 용어 쓰인 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문제로서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여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떤 해석 판단을 내린 것이 법대로 하자면 정확한 결론을 내린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법원이 당연히 심사한 거고 그 심사 결과 문제가 있냐 없냐 따져봐서 문제 없다라고 존중돼서 유지된 것뿐이다. 그래서 판단 여지의 문제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아까 재량이라는 거와 판단 여지라는 걸 구별 안 하고 모두 다 그냥 재량행위 이론으로 재판한다고.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1번하고 2번하고를 같이 묶어보면 응? 자, 1번을 보면 아주 옛날 거니까 문교부 장관이라 그랬네. 그죠? 지금은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뭐 옛날 국정교과서 파동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국어 교과서는 딱 국가에서 펴낸 한 가지만 쓰지. 그지? 다른 출판사가 쓴 거 없잖아. 국어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수학이나 뭐 영어나 응? 과학이나 이런 건 뭐 지학사 책을 쓰든가 금성교과서 걸 쓰든가 그죠? 이렇게 선택하잖아. 근데 그럼 어떤 출판사에서 학교의 교재로 쓰일 수 있는 교재를 이제 집필을 해서 교육부 장관에 신청해서 이게 교재로 쓰이기에 적합하다라고 결정을 받아야 그것이 각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 검인정 제도야. 응? 네. 그러면 장관이 중고등학교 교과의 도서를 검정할 때 끝에 뭐 있어요? 그 교재에 저술된 내용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관이라는 행정기관은 뭐 할 수 있어? 교재 저술 내용을 검토한 뒤에 이 교재의 내용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과서로 쓰일 수 있는 교재로 인정 못해 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근데 이 장관과 달리 두째 줄 법원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그러니까 법원이 장관처럼 똑같은 입장에 서서 교재 내용을 검토하는데 이 교재 내용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데 왜 적합하지 않다 그래? 장관 결정 잘못했어. 그 장관이 결정한 걸 취소.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법원은 전문가가 아니야. 응? 그러므로 뭐만 해야 돼? 장관과 똑같은 입장에서 교재 내용이 서술 내용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심사할 권한은 없고 다만 장관이 그 교재의 내용이 교육 목적에 적합하는지 심사할 때 거쳐야 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나? 또 뭐야? 고려해야 될 요소를 제대로 고려해서 결정했나? 이거만 살펴보고 그거에 문제가 없다면 장관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법원은 뭐야? 그 교육부 장관이 말하자면 교과서 검정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이 위법이냐 심사함에 있어서도 장관과 똑같은 동일한 입장에 서서 이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저술 내용이냐 아니냐 이런 걸 심사할 그거 하는 건 아니다. 법원은 그거 할 권한은 없다. 그게 아니라 단지 장관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나? 응? 고려해야 될 요소를 제대로 고려해서 결정했나? 이거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장관하고 법원하고는 심사할 요소가 다르다는 거죠. 응? 그래서 2번도 이어봐. 결국 교육부 장관이 하는 교과서 검정은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장관이 저술 내용을 교재 내용을 검토한 뒤에 교육 목적에 부적합 이래가지고 결정을 한 이상 그 장관의 결정이 절차를 안 거쳤거나 법이 고려하도록 한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을 존중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런 취지로 다 밑에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응? 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을 존중해서 판결을 해야지. 법원이 함부로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을 뒤집는 재판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진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서 뒤에